안녕하세요. 정생한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복숭아, 포도, 사과가 있는데요. 가장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이 뭘까요? 한번 맞춰봐. 포도. 포도? 사과. 사과? 아닙니다. 복숭아예요. 당뇨인 분들이요, 여름에 한 번씩 혈당이 확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복숭아가 숨은 주범인 경우가 참 많아서 정말 복숭아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은 제가 혈당에 착한 과일 4가지와요, 또 나쁜 과일 4가지를 콕 집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과일에서 으뜸으로 치는 것이 당도잖아요. 그래서 이 당도의 정도를 브릭스로 표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브릭스가 높다고, 즉 과일이 달다고 꼭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과일 속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당류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있고 서당도 있고 또 그 외 뭐 솔비톨 같은 그런 당류들이 많아요. 그런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는 100이지만 당도는 60으로 낮고, 그리고 과당은요, 혈당 지수는 19에서 23으로 낮지만 이 당도는 150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달지만 먹어도 괜찮은 과일이 있고요, 달지 않아서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 치는 과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먹었다가 이 당뇨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논문은요, 우리나라 다빈도 섭취 과일의 당 함량 및 혈당 지수에 관한 연구인데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정보란에 레퍼런스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직접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한국인이 가장 흔하게 먹는 과일 8가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사과, 배, 감, 귤, 또 포도, 수박, 참외, 그리고 복숭아까지. 이 중에서 당도는 가장 높은데 혈당 지수는 33으로 가장 낮은 과일은요, 바로 사과이고요. 반대로 당도는 낮은데, 그러니까 별로 달지 않은데 혈당 지수는 56으로 가장 높은 과일이 여러분요, 복숭아예요. 사실 이 포도가 여러 가지 당류의 그 총량이 가장 많고요. 또 그 중에서도 포도당 함량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가장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포도는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새콤새콤 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산미는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혈당 지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리고 이 사과처럼 펙틴 같은 섬유질이 많은 경우에도 혈당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하고요. 또 이 과일 속의 단백질이나 지방 함량도 위장 배출을 서서히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혈당 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결국 과일 섭취 후에 혈당 변화는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혈당 상승을 급격하게 유발하는 과일 4가지를 먼저 콕 집어 드리자면요. 자, 열대과일 3인방하고 여기에 복숭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즘에 한국인들이 가장 잘 먹는 열대과일이 뭐가 있어요?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네, 이 3가지는 혈당 지수도 높고요. 그리고 1회 섭취량에 따른 혈당 부하 지수 둘 다 모두 높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반드시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 또한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가장 착한 과일 4가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사과, 배, 딸기, 그리고 여기에 자몽입니다. 여러분, 자몽은요, 고미산미, 그러니까 쓴맛과 신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과일이죠. 자, 일반적으로 감귤류는 혈당에 굉장히 착한 과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 감귤류에 속한 자몽, 이것은 혈당 부하 지수가 3으로 굉장히 낮아요. 아주 착한 과일이에요. 자, 단 착하다고 과일로 배를 채우면 안 되겠죠? 자, 당뇨인이라면은 사과는 중간 걸로 3분의 1쪽, 배는 4분의 1쪽, 딸기는 작은 걸로 7개, 그리고 자몽은 반 개, 이렇게 양을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수박이나 참외, 포도 같은 과일은 중간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박도 한쪽 이상 먹기가 쉽고, 또 포도도 몇 알이 아니라 그냥 한 송이, 이렇게 이 먹는 양이 쉽게 늘어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양 조절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과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과일이라도 품종이 참 다양하잖아요. 뭐 복숭아만 하더라도 백도 있죠, 황도 있죠, 또 뭐 있어요, 천도복숭아 있죠. 사과, 포도 다 품종이 다양하고요. 그에 따라서 맛도 다양합니다. 뭐 품종뿐만 아니라 재배 시기도 수확 지역, 이 또 성숙도에 따라서 당 함량, 당 종류, 이에 따른 혈당 반응도 다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지수를 좌우하는 아주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당뇨인 분들이 혈당 안 올리고 과일 먹는 꿀팁 제가 알려드릴게요. 혈당 안 올리고 과일 먹는 첫 번째 꿀팁은요, 미숫과를 먹어라입니다. 미숫가는 덜 익은 과일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 과일이나 덜 익은 걸 먹으면 배탈 나서 큰일 나고요. 뭐 바나나나 복숭아, 키위 같은 후숙 과일을 먹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후숙 과일은 상온에 두면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숙성이 일어나면서 이와 함께 이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도 바뀌게 돼요. 그 과정에서 혈당을 잡아주는 전분은 줄어들고요. 혈당 상승 작용을 하는 당류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혈당 지수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숙 과일을 먹을 때는요, 너무 농익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혈당 안 올리고 과일 먹는 두 번째 꿀팁은요, 생것을 먹어라입니다. 이 과일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과일 속의 다당류가요, 단당류로 분해가 되면서 그만큼 흡수가 쉽게 빠르게 되고 혈당도 가파르게 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일을 불에 굽거나 조리거나 끓이게 되면은 당뇨인에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과일잼이에요. 이 혈당지수 29였던 착한 딸기가 불에 졸여서 이 딸기 잼이 되면은 혈당지수 86인 정말 사악한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알던 그 딸기가 더 이상 아닌 거죠. 물론 당 첨가를 한 것도 한몫합니다만은 위장 기능이 약하다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과일은 최대한 신선한 생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안 올리고 과일 먹는 세 번째 꿀팁은요, 단단한 것을 먹어라입니다. 물성에 따라서도 혈당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컹물컹한 이 포도나 수박, 파인애플 같은 과일보다는 단단한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이 상대적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같은 복숭아라면은요, 물컹한 복숭아보다는 단단한 복숭아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요. 그 이유는 이 단단한 과일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에서 이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네 번째 꿀팁은요, 세 번째 꿀팁을 이해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이 고개를 금방 끄덕끄덕 하실 텐데요, 갈아서 먹지 말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생과일이라도 갈아서 주스나 스무디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은 섬유질이 끊어지기 때문에 흡수도 빨라지고 그만큼 혈당 지수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일에 즙만 짜서 섬유질을 다 걸러내고 먹는다면은 이 스무디보다 훨씬 더 혈당은 급격하게 오르게 돼요. 이 당뇨인들이 가끔 저혈당이 왔을 때 응급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이 오렌지 주스 즙을 먹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혈당 안 올리고 과일 먹는 다섯 번째 꿀팁은요, 말려서 먹지 말 것입니다. 저희 환자분이 이 방광염에 좋다고 크랜베리 말린 것을 드시다가 혈당이 올라서 깜짝 놀랐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무화과나 포도, 자두, 크랜베리 등은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당 코팅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설령 당 첨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포도일 때는 혈당 지수가 46이었던 것이요, 건포도가 되면은 혈당 지수가 57로 훌쩍 상승합니다. 이 과일을 말리면은 수분이 빠지면서 이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가장 중요한 팁이 한 가지 남았는데요. 과일을 과식하지 말기입니다. 저는 밥을 많이 안 먹는데요 하면서 이 과일로 배를 채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같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혈당이 달라지겠죠.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요,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이지만 1회 섭취량에 따른 이 혈당 부하 지수가 7.2로 낮기 때문에 걱정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박을 딱 한쪽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먹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인은 되도록이면 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이 2가지 다 낮은 과일을 골라서 먹되, 이 먹는 양을 철저하게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비당뇨인이라면은 뭐 당뇨인처럼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만 과유불급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과일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또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방지해서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름 1스푼입니다. 밥을 지을 때요, 기름 1스푼을 넣고 밥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쌀 속에 전분이 있거든요. 이 전분에 물을 넣고 또 열을 가하면 부풀어 오르면서 결정 구조가 파괴됩니다. 이것을 전분의 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분이 호화가 되면은 이 주변으로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아주 용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쉽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전분에 물을 넣고 여기다 기름까지 넣고 열을 가하면 전분과 지방산이 만나서 이 복합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분해되기가 어려운, 즉 소화에 저항하는 저항 전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시간도 길어지고요, 또 이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계신 올리브 오일, 콩기름, 또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다 좋으니까 밥을 하기 전에 기름 1스푼을 넣고 그 다음에 밥을 하시면 돼요. 밥에 꼭 들어가야 하는 2번째는요, 바로 콩입니다. 이 콩 싫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콩에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기름과 마찬가지로 밥을 지을 때 단백질을 같이 넣고 밥을 하면요, 역시 전분과 단백질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전분의 소화율이 떨어지고요, 혈당 반응을 낮추게 됩니다. 이 전분 주변으로 단백질이 둘러싸면서 이 소화 효소의 분해 작용을 저하시키기 때문인데요. 꼭 이러한 변화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밥 한 공기, 똑같은 밥 한 공기라도 이 안에 탄수화물의 비중을 낮추고 단백질의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고지혈증과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방법이에요. 다만 콩류에는 소화효소인 알파 아밀라제의 활성을 방해하는 피틴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콩을 물에 불리고 또 푹 익히면 파괴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밥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거나 방귀를 자꾸 민망하게 끼는 분이 있다면, 이때는 콩을 싹 틔운 발화콩이나 완두콩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세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장 건강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 그때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밥에 넣어서 먹으면 또 너무나 좋은 이 3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연자육이에요. 요거는 또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연밥이에요, 여러분. 연밥. 이 연자육은 정말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고요, 또 저는 집에도 두면서 밥에 넣어서 자주 먹습니다. 연자육은 특히 신경 안정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은 정말 매일 비타민처럼 생각하고 드시면 좋은데요, 왜 고지혈증이나 이 혈당도 스트레스 때문에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특히 이 연자육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탄수화물이 64% 그리고 단백질이 15%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보다는 단백질 함유량이 작지만 이 연자육 안의 탄수화물은요, 저항 전분으로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밥에 넣어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끔 돕고요. 또 이 안에 네페린 성분이 중성지방과 혈관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밥에 넣어서 매일 한 15개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밥을 했다가 식혀 먹으면요, 이 식는 과정에서 이 쌀 자체에서도 호화되었던 전분이 다시 결정을 이루면서 저항 전분이 생기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갓 지은 밥을 12시간 냉장 보관했을 때 가장 저항 전분이 많이 생성이 됐고요. 또 이 한 번 생성된 저항 전분은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밥을 하고 남는 밥이 생겼다면은 밥맛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냉동 보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냉장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이런 방법들은 아랫배가 차거나 또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저항 전분은 소장에서 분해되지 못하고요. 대장에서 이 대장에 있는 유익균들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이 대장 안에 좋은 균수가 부족하거나 대장 안에 환경이 좋지 못하면 제대로 분해되지가 못하고 대신에 부패가스만 많이 생기면서 방귀가 심하게 나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또 복통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한꺼번에 넣고 밥을 드시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혈당이 높다고 해서요,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혈당을 잘 관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면은 이 오염된 혈액을 걸러내는 콩팥부터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또 혈관이 부식되는데 특히 가는 혈관, 그러니까 이 눈이나 손발 같은 혈관이 부식되면서 이쪽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쉽게 염증이 생기고 또 조직까지 괴사될 수가 있어요. 이런 원치 않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당뇨인이라면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가장 많이 끌어다가 소비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량이 부족할수록 혈당이 쉽게 높아지고요. 또 이 높아진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췌장은 그만큼 힘들어지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이 허벅지 근육은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요, 혈당 관리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당뇨 식단도 잘 하고 또 가끔 걷기도 하는데 예전만큼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면은 혹시 다리가 가늘어지면서 허벅지 근육이 빠진 건 아닌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요, 한국인 30세에서 79세 약 19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허벅지 둘레는요, 남자는 54cm, 여자는 51cm로 이 허벅지 둘레가 점점점 가늘어질수록 당뇨 유병률도요, 점점점 높아져서 남자는 2.9배, 여자는 4.1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허벅지 둘레가 굵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방이 없는 상태로 적당한 굵기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걷기 운동, 이런 유산소 운동도 너무나 좋지만 더불어서 꼭 매일 한 2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요, 근육을 지금보다 이렇게 크게 키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이 근육이 빠지면서 근육 감소증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이 근육의 힘, 근육의 파워를 유지하고 더 이상 빠지지만 않게 유지한다고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당뇨를 이기려면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요, 바로 체내 수분입니다. 이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요, 혈당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액이 농축되고요,
그럼 이 점도도 굉장히 끈끈해져요. 이렇게 되면은 순환이 어려워지면서 노폐물도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또 피부에 이런 상처가 생겼다가 잘 낫지 않는다면은 이 역시도 체내 수분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의 점도가 높으면요, 특히 가는 혈관일수록 막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눈이나 손발부터 합병증이 잘 생기는 것인데요. 체내 수분이 부족할수록 이런 합병증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보통은 막 목이 말라야만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급성으로 탈수가 왔을 때이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목이 마르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만성 탈수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서는 내 몸에서 갈증보다는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수분이 부족할 때 내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마실 때는요, 하루에 몇 리터 이상, 그 마시는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흡수가 잘 되게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상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 요걸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계속적으로 마시는 게 좋고요. 또 밤보다는 아침과 오전 중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요, 그 하루 동안 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온 음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온 음료에는 칼륨 함량이 좀 높아서요, 콩팥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인 분들이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꾸준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허벅지 근육과 체내 수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는 당뇨뿐 아니라 암, 고지혈증, 비만 등 각종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 그리고 이 체내 수분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들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자몽은 특히요, 양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고지혈증 약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고지혈증 약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 스타틴 계열의 리피토, 조커라는 이름의 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꼭 약사님께 여쭤보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 몸속에는 이 약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간과 또 소장에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CYP3A4라는 효소인데요. 이 자몽 속에는 이 효소의 작용을 차단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이 만약에 매일 자몽 주스를 먹게 된다면은 분해가 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될 성분이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간독성이나 아니면 근육을 놓이는 횡문근 융해증, 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는 증상이라든지 요산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피토 조코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은 이런 자몽뿐만 아니라 크랜베리 주스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중에서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은 약의 이름이 프로카디아 혹은 아달라트 같은 이름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약물은 칼슘 채널 차단제인 니페디핀 계열에 속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심장하고 혈관은요, 이렇게 수축을 하려면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칼슘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또 확장시키는 기전으로 이제 혈압을 낮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나 혈관이 너무 갑자기 확장이 되면은 저혈압이 오면서 막 어지럽고 실신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몽은 이 약의 그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과 자몽을 같이 먹는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약 이름이 나오니까 좀 어렵죠. 그래도
해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귀로 들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복용 중인 약이 아니라면은 그냥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피도 같은 콜레스테롤 약과 또 아달라트 같은 혈압약 외에도 면역 억제제로 처방이 되는 사이클로스프린 계열의 약, 그리고 이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쓰이는 부데소니드, 또 이 부정맥 치료에 쓰이는 아미오다론 계열의 약, 그리고 신경정신과에서 항불안제로 많이 처방을 하는 부스피론 계열의 약,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알레그라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항히스타민제의 종류인 팩소페나딘 같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몽이 모든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 그리고 뭐 신경과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약물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일단은 내가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확인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당뇨 약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현재 많이 처방되고 있는 당뇨 약에 대해서 이 자몽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뭐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몽 자체는 혈당을 조절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매우 유리한 음식이기 때문에 당뇨인에게는 추천하는 과일이 맞고요. 특히 당뇨 초기나 경계에 있는 분들은 적당량 드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당뇨가 있으면서 더불어서 뭐 고혈압, 또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어서 이에 대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또 약사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이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사람마다 이 간과 장에서 나오는 효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이 자몽을 먹어도 그 반응은 개인차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조를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약들을 평소에 복용 중인 분이라면은 자몽, 자몽 주스, 그리고 자몽 추출액이 들어간 건강 보조제 같은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